자, 여러분 좀 즐겁게 쉬셨습니까? 이제 3강 동요이해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보다 좀 더 구체화해서 동요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잘 듣고 동요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높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것들은 동요의 내용입니다. 동요의 내용 중에서 특히 동요의 분절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분절법. 아까 동요의 어떤 창작 동요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분절이라 그랬죠. 분절. 분절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죠. 절로 나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동요의 분절법이라는 것은 결국 동요의 분절이라는 것이 2절이나 혹은 3절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2절이나 3절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수율이 있는 운문의 경우는 1절만으로 동요 1절만으로 동요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율이 있는 운문의 경우는 1절만으로 동요로 인정하는데 전래 동요의 경우는 무분절 동요라는 거예요. 무분절 동요. 분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 동요가 분절 동요라는 거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래 동요와 비교해서 창작 동요와 전래 동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요. 분절이다. 그러니까 분절과 대꾸, 음수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절이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래 동요라는 것은 무분절 동요인데 비해서 창작 동요라는 것은 분절 동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전래 동요가 무분절 동요가 대부분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자기에게 맞게 읊조리는 노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저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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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기 혼자 그냥 읊조렸다는 거예요. 전래 동요는. 그러니까 구전 문학이면서 또한 읊조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 부르는 게 많았다는 거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창작 동요라는 것은 분절을 통하고 대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동요가 창작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게 읊조리는 노래의 형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분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단절 동요라는 것은 음수율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자유시와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요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음수율이 점차 사라져가는 형식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음수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음수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동요의 특징인 음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요의 음수율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 4사조와 7호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4사조와 7호조. 전통적인 어떠한 특성이 4사조라면 7호조는 어떠한 창작 동요의 전래 동요의 핵심이 7호조, 4사조. 거기가 이제 4,3조와 3,4조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7호조는 어떤 창작 동요의 근대에 창작된 동요의 핵심 음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4,4조의 경우는 서사시의 형식 요건이면서 민요와 가사문학의 외형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3조와 3,4조로 변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4조는 전통적인 율조죠. 전통적인 율조. 한국의 정형시에 있어서 전통적 율조이기 때문에 이 과거 전래동요 안에선 대부분이 4,4조로 창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3,4조와 4,3조로 변형이 일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4,4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사시의 형식 요건을 갖춘 어떤 4,4조의 동요가 많이 창작되었던 게 바로 전래 동요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7호조이죠. 7호조. 7호조. 그러면 이 7호조라는 것은 일본식 음수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식 음수율. 그렇기 때문에 최남선의 창가,
그 다음에 창작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창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동문학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7호조는. 그러니까 최남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부철도가와 그다음에 여러분 뭐 육당 최남선의 가장 대표적인 소년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같은 신체시를 창작을 하죠. 그런데 이 최남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어떤 일본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을 창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가라는 것도 역시 일본적인 영향관계 안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치하라는 어떤 시대상과 이 7호조라는 게 또한 한국어의 언어적 구조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일제치하 하에서는 아무래도 주 뭡니까? 권력층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창작해내는 창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상이라는 거죠. 시대상. 그러니까 역시 동요라는 것도 일본식으로 창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영향관계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7호조가 성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차츰 광복 이후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죠. 말 그대로 일본식 음수율이기 때문이죠. 한국어의 언어 구조와 맞아서 창작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동요라는 것이 일본의 영향관계 안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일제치하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치욕적 역사이지 않습니까? 치욕적 역사인데 그 치욕적 역사 안에 7호조의 일본식 어떤 음수율을 따라 가지고 창작되었던 동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새롭게 광복을 맞고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건설됐다. 그런데 거기에 역시 일본식 7호조를 따라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차츰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7호조는.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래동요의 음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래동요의 음수율이라는 것은 결국 4,4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4,4조가 중심이고 3,4조, 4,3조, 3,3조의 변형도 존재하는데 사음보에 맞춰진 노래가 결국 사음보입니다. 이게 전래동요라는 게 4,4조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3,4조, 4,3조, 3,3조의 여러 변형들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음보에 맞춰진 노래가 전래동요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에 그 나와 있는 전통 동요 있죠? 전래동요들의 어떤 음수율을 살펴보시면 전부가 다 뭡니까? 공통적으로 사음보로 일치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 점은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래동요의 어떤 음수율이라는 것이 사음보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바로 동요의 대꾸입니다. 동요의 대꾸. 그래서 분절과 어떤 대꾸라는 것은 서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수율에 따라서 대꾸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음수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음수율 대꾸, 음수율에 따른 대꾸법이라는 것은 동요의 어떤 외형적 측면에 있어서 4,4조나 7호조 등의 음수율에 맞추는 작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꾸라는 것이 그 외형을 4,4조나 7호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음수율의 작품을 쓸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몇 행의 노래로 담을 것인지를 정해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나와 있는 예문에서와 같이 방정환이 지었던 그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수수나무 만화님, 좋은 만화님 해가지고 오늘 저녁 하루만 재워주시오. 아니 안 돼요. 무서워 마요. 당신 눈이 무서워 못 재웁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늙은 잠자리. 바지랑 때 갈치에 혼자 앉아서
치운 바람 쓸어서 찬술 쉴 때에 감나무 마루님이 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5조죠. 7-5조. 수수나무 마나님, 좋은 마나님, 7자 5자 7-5. 오늘 저녁 하루에만 재워주시오. 7-5죠. 아니 안 돼요. 무서워서요. 7-5. 당신 눈이 무서워 못 재웁니다. 7-5죠. 역시. 잠잘 곳이 없어서 7. 늙은 잠자리 5. 그 다음에 바지랑 때 갈퀴에 7. 혼자 앉아서 5지요. 치운 바람 쓸어서 7. 한숨 쉴 때에 5지요. 감나무 마루님이 7.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5조에 맞춰가지고 지금 창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방정환이 지었던 찬물이라는 어떤 동요는 언제적인 겁니까? 그렇죠. 1924년도 어린이집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작 동요의 형태로서 창작 동요는 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위에 나와 있듯이 7-5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수율에 따라서 대꾸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창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무음수율 대꾸법이라는 게 있죠. 무음수율 대꾸법. 그래서 이 무음수율 대꾸법이라는 것은 음수율을 생각하지 않는 작법이기에 음수율 동요보다 대꾸 맞추기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창작 동요라는 것은 음수율 창작이 주였는데 행의 길이가 일정치 않아서 작곡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이 무음수율이 이제 그 초기 창작 동요라는 것은 결국 음수율 창작이 주였어요. 그런데 차츰 뭡니까? 무음수율 창작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무음수율 창작으로 변해갔느냐 했을 때 행의 길이가 일정치 않다는 것은 결국 작곡에 어떠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문학성을 담아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무음수율 창작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십시오. 신현득의 어떠한 하나의 나라 보시면 산을 넘으면 산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마다 꽃이 피고 산마다 산새가 우네. 산과 산이 이어져 하나의 나라. 그 다음에 들을 지나면 들이 있고 들을 지나면 또 들이 있고 돌마다 벼가 있고 돌마다 과일이 있네. 들과 들이 이어져 하나의 나라. 뭡니까? 음수율이 없지요. 7-5조나 4-4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뭡니까? 대꾸만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산과 들. 그걸로 대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넘으면 들을 지나면 들이 있고 들을 지나면 그러니까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들을 지나면 또 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음수율이 적용되지 않지요. 그냥 뭡니까? 무음수율로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이 무음수율 대꾸법이라는 것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음수율 대꾸법보다는 후기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주 어떠한 창작의 형태가 되는 거죠. 무음수율 대꾸법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면 교재를 펴놓고 그 교재에 있는 노래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르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동요의 특성은 동요의 구성이. 그래서 동요의 구성 중에 먼저 살펴볼 거 연작법입니다. 연작법. 그럼 연작법이라는 것은 연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진다. 그러면 앞절의 내용이 다음 절로 이어지는 방법이 바로 연작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동요의 어떤 가장 흔한 작법이면서 음수율이 대꾸법으로 창작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음수율 대꾸법으로 창작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연작법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다음 절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예문으로 10단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푸른 한솔 은하율 푸른 하늘 은하물 하얀 쪽배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이거죠.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물을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는 것은 새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자, 윤구경의 반달이라는 동요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하고 1절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서쪽 나라로 갔는데 다음 뭡니까? 은하물을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라고 뭡니까? 앞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어져서 그 내용이 창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작법이라는 거죠. 연작법. 그래서 이 연작법은 어떤 식으로 창작이 되었느냐 했을 때 먼저 음수율과 1절의 행수를 맞추라는 거죠. 음수율과 음수율을 맞춰. 7호조.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나무 여기 지금 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7호조로 가고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7자 하얀 쪽배엔 5자죠. 그 다음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7호죠.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7호죠.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역시 7호죠. 그 다음 은하물을 건너서 7 구름나라로 5 구름나라 지나선 7 어디로 가나 5지요. 멀리서 반짝반짝 7 맞춰이는 것 비추이는 것 5지요. 새별 등대란다 7 길을 찾아라 5지요. 그러니까 음수율이 맞춰져 있고 1절의 행수 몇 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4행으로 되어 있고 뒤에 역시 2절 역시 4행으로 되어 있죠. 행수를 그렇게 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승전결의 형태로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알맞게 절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뭡니까? 서쪽 나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끊어져서 2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4행이 이어지고 나서요. 4행에서 끊고 그 다음 2절도 역시 4행을 가고 다음으로 뭡니까? 앞절에 넘치는 내용은 다음 절로 이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앞절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 그대로 뒷절로 이어지게 하라. 이것이 그래서 기승전결의 형태로 갖추어지게 하라. 이게 바로 연작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알맞은 길이로서 2, 3절에서 작품을 마치게끔 창작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윤구경의 반달이라는 동요는 총 몇 년으로? 그렇죠. 2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2절로 구성되어 가지고 기승전결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2절로서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마무리 안 됐으면 3절로 넘어갔겠죠. 근데 여기서는 기승전결로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절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연작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창작이 되는 동요의 하나의 구성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바로 대칭법이죠. 대칭법. 대칭법이라는 것은 절마다 하나의 단락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마다 서로 맞서는 내용이 담겨서 하나의 절이 하나의 기승전결의 구조로 창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음수율 대꾸법으로 창작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대칭법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음수율 대꾸법으로 창작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뭐로 창작된다? 연작법으로 창작됐더라면 대칭법이라는 것은 무음수율 대꾸법으로 창작되는 대부분의 작품이 대칭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마다 각 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그 절에는 뭐다? 하나의 기승전결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나와 있는 예문 14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뭡니까? 김소천의 보슬비의 속삭임이죠. 나는 갈 테야 연못으로 갈 테야. 동그라미 그리러 연못으로 갈 테야. 나는 갈 테야 꽃밭으로 갈 테야. 꽃봉오리 만지러 꽃밭으로 갈 테야. 나는 갈 테야 풀밭으로 갈 테야. 파란 손이 그리워 풀밭으로 갈 테야. 그러니까 나는 갈 테야 연못으로 갈 테야 동그라미 그리러 연못으로 갈 테야 해가지고 기승전결 구조로서 맞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연못 가서 뭐 할래? 연못 갈래.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려고 연못으로 갈래 라고 맞춰지고 있죠.
두 번째는요. 나는 갈래. 어디로 갈래? 꽃밭으로 갈래. 왜? 꽃봉오리 만지러 갈래. 끝나고 있죠. 세 번째 3절에서는요. 풀밭으로 갈래. 왜? 파란 손이 그리워서 풀밭으로 갈래.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이 하나의 기승전결의 구조로 창작되어 가지고 서로 대칭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연못. 두 번째는 꽃밭. 세 번째는 풀밭.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 안에 하나의 뭡니까? 완성된 완결된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대칭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음수율 대꾸법에서 창작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7호조나 4사조가 없지요. 그냥 무음수율로 그냥 창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어떠한 동요의 창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적 동요의 창작 형태가 바로 대칭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칭법에 따라서 창작되는 건 어떠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전체의 내용을 두세 가지 경우로 나누고 그 한 가지에서 1절씩 작품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1절씩 구성이 돼야 되죠. 왜? 완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 절에 완결된 기승전결의 형태가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절씩 작품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음수율과의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무음수율의 대표적인 창작 형태가 대칭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칭법은 음수율과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절을 기준으로 해서 2절을 짓고 이를 바탕으로 3절을 지으며 상호간에 완전한 대꾸가 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1절을 기준으로 2절,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3절 이렇게 연속으로 점점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서로 뭘 가지고 있어요?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동요의 창작적 측면을 갖다 살펴보았죠. 그래서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음수율의 대표적인 창작의 형태로서 연작법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무음수율 대꾸법의 대표적 창작 형태로서 대칭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 동요의 어떤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동요의 기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동요의 기법을 하게 되면 이번 3강이 맞춰지는 거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기운을 내서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동요의 기법 했을 때 먼저 동요의 내용적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성, 자연 친화성, 교훈성, 연모성, 해학성, 염원성, 명쾌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성, 자연 친화성, 교훈성, 연모성, 해학성, 염원성, 명쾌성이라는 것이 왜 특징으로 자리하게 되느냐?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요의 내용적 특징이 있다면 표현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복법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반복법. 반복법이라는 것은 결국 음악성으로 인해 가지고 운율이 맞춰지고 뜻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을 반복하는 기법을 동시보다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래 동요에 많이 나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시가 나와 있죠. 강소천의 호박꽃 초롱이라는 걸 보면 호박꽃을 따서는 무얼 만드나 무얼 만드나 무얼 만드나 무얼 만드나 반복되고 있죠. 우리 아기 조그만 초록 만들지 초록 만들지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반딧불을 잡아선 무엇에 쓰나 무엇에 쓰나 반복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기 초롱엔 촛불 켜주지 촛불 켜주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것은 결국 음악성이라는 것과 운율을 맞춰라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전래동요의 특성이라고 반복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성, 그 다음 운율
이러면니까 전래동요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은 바로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작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작법이 나오겠어요? 대화법이죠. 대화법. 대화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동요, 음악적인 것을 음악성을 강조했다면 대화법이라는 것은 결국 대화지요. 대화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독백법과 문답법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되 독백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의 대화자를 세워놔야 되죠. 가상의 대화자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는 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는 것은 가상의 대화자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대화를 걸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뭡니까? 독백, 거북이가 앞에 있는 게 아니죠. 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독백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문답법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수작을 걸어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는 형태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어떤 형식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일행씩 진행되기도 하고 일절에 절반씩 진행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절씩 진행되는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게 바로 문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떠한 이종구의 시냇물을 보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하고 물어보고 있죠.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답하고 있죠.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물어보고 있죠.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답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 보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1절의 절반이죠. 묻고 있죠.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절반이 진행되고 절반이 물어보고 있죠.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역시 절반의 진행.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역시 절반의 답.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문답의 형식이 1절의 절반씩 진행되고 있는 형식이 이종구의 시냇물이라는 어떠한 동요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듯이 동요의 표현상 특징에는 먼저 반복법이 있다. 반복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대화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독백법과 문답법이 있더라. 독백법이라는 것은 가상의 대화자를 구성해 놓고 그것을 어떠한 일방적인 것으로 대화를 거는 구성을 통해 가지고 독백하는 형태로서 동요가 불려지는 것. 그래서 전래동화의 한 형태로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답법이라는 것이 있죠. 문답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묻고 답하는 거죠. 묻고 답하는 그 형식인데 그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일행씩 진행되기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그 뭡니까? 그렇죠. 이종구의 시냇물과 같이 어떤 1절의 절반은 물어보고 1절의 절반은 답하는 형식의 형태 혹은 1절 전체가 물었다면 다음 1절 전체는 답하는 형식. 이와 같은 1절씩 진행되는 형식. 혹은 1행이 물어봤다면 1행은 답하고 1행이 물어봤다면 1행은 답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가 바로 문답법 이렇게 동요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떤 그 동요의 각각의 특성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면대면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풍요롭게 이야기를 펼쳐내고 아니면 교재를 좀 보면서 어떤 간극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어댈 수밖에 없으니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기에 좀 끊었다 보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이 수업을 좀 제대로 들으시고 이게 듣고 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토론방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간단한 코멘트만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3강이 어땠다라는 정도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결 체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